네, 클래식 53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거의 국뽕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래식에서 좀 굉장한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이 세 분의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손흥민의 커리어 탑5 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손흥민 선수 이번 해트트릭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국뽕이 차오르긴 하는데 네,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브라이튼을 잡았다며. 아스날 때문에 한 아니 그런데 잡았다며. 네, 제가 한숨 한 쉬지. 2달 전부터 사실은 장지현 의원에게 사석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궁극의 아스날에 대한 걸림돌이자 라이벌은 토트넘일 것이다. 이 얘기를 밝힘으로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토트넘이 손캐 때문에 궁극의 라이벌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라이벌이 아니라 이제 아스날이 올려다보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제가 스포티비 토트넘과 아스날 맞대결이 남아 있거든요. 네. 해설은 한의원님한테 아, 적절로 맡겨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손흥민! 이 셀레브레이션이 나오게. 아니 근데 오늘 멋진 골 손흥민 선수 커리어 멋진 골 얘기하잖아요. 네. 그 근년에 아스날을 상대로도 그 엄청난 가마차기 골이죠. 중거리포 있었죠. 네. 지난 시즌에. 네, 차마 그 골은 제가 오늘 탑5에 넣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게 뭐 탑5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골들 멋진 많죠. 골 하면 탑 5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제가 골 기록을 한번 적어왔는데 함부르크에서 모든 대회 20골, 레버쿠젠에서 모든 대회 29골, 2015-16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지금 7시즌째 뛰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125골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래서 프로 통산 유럽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는 뭐 프로를 유럽에서만 뛰었으니까 174골 기록 중 174골이고 대한민국 A 대표로는 31골을 터뜨리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역대 지금 6위에 해당하거든요. 성인 무대 총 205골 기록 중 프로 통산 174골이면 좀 있으면 이제 200골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뭐 250골, 300골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곧.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탑5 어떤 골을 조금 생각하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겹치는 것도 분명히 왠지 있을 것 같고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네. 있겠죠. 네. 누구부터 할까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시죠. 아니 첨언할 때 이제 아니요. 저 이명철 해설위원이 제가 봤을 때 요즘 저 해설자들 중에서 공부량이 가장 많아요. 한 의원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형님들이 이렇게 모자란 분을 채워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형님들이 얼마나 좀- 형님들의 그 형님들이 좀 하이웨어 날로 가보겠다는데 제가 이거를 앞서 가야죠. 네, 앞서 가야죠. 네. 100년 넘게 축구를 봤기 때문에 누적된 공부량으로도 공부량이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년 넘게 축구를 본 이명철 해설옹께서 어떤 골을 좀 뽑아주셨을지 탑5에서 5번째 골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토트넘 시절이 아니고요. 저는 레버쿠젠 시절의 골입니다. 제니트 원정에서 20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이었는데 골 멋있었지. 네, 후반전 23분과 28분이었죠. 연달아 넣은 골로 팀의 2대1 승리에 견인했던 활약이 있었어요. 이때 차라놀루가 프리킥을 차려고 하는데 패스를 줬고 옆에 있던 벨라라비가 짧게 띄워줬는데 그 띄워진 볼을 손흥민 선수가 바로 중거리로 맞춰서 골을 터뜨렸거든요. 저는 그때 그 손흥민 선수의 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세트피스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손흥민의 킥력이 이 정도구나. 또 챔피언스리그 이게 개인 통산 본선에서는 2, 3호 골이었는데 앞으로 이 선수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을 예고해주는 골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골이 저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 골 중에서는 기억에 좀 남아있는 골입니다. 이때 하이라이트를 보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거를 후속 더빙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하이라이트를 중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경기를. 근데 그때 봤던 이 손흥민 선수의 그전 슈팅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치고는 사실 중거리 슛의 0점이 이날 조금은 아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이 좀 추우니까 그런 여파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 시간대 딱 이 골이 연달아 터지는 두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킥력이 그냥 확실하게 날개를 단 거였죠. 세트피스도 완벽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멋있는 골이고 아주 예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또 손흥민 선수의 이 딱 리턴된 상황에서의 그 좀 속된 말로 빠따 딱 갖다 대니까 그냥 쫙 네, 빠따임이 좋다. 선수들은 네. 그런 말 쓰긴 써요. 일본 말은 아니에요. 빠따가 다이나믹하면서도 예쁘고 전략적으로도 멋있는 골 같아요. 들어있나요? 탑5에? 저는 탑5에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예. 네. 평상시에 항상 뭐 한 베스트 5 이런 거 제가 골을 기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뭐 다른 주제들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오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딱 그냥 있거든요. 5개가. 오. 항상 뭘까요? 머릿속에. 하나는 이제 그 2009년에 17세 이하 월드컵 8강 나이지리아전 때. 그때가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2008년에 그 유소년 프로젝트 그 독일 보내는 것 때문에 한 6명인가? 그때 뭐 김민혁 선수랑 뭐 이런 선수들 보내가지고 유학하고 있을 때죠. 유학하고 17세 이하 월드컵 맞았는데 그 전에 조별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 그 오른발 슈팅을 보고 중계로 그때 SBS 스포츠 했었죠. 중계 보고 야, 이 오른발 이 슈팅이 참 좋다. 그 알제리전이에요. 알제리전 맞아요. 조별리그 3차전이가 그랬는데 그 전에도 골 하나 넣었었고 그래서 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지리아전 때 0대 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골이 되게 필요한데 뭐 게임은 사실 나이지리아랑 쉽지 않죠. 거기서 중앙에서 뺏어가지고 뒤에 이제 수비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그냥 약간 버티면서 오른발 상당히 장거리예요. 그것도 진짜 빠따. 우와 팍 때렸는데 인스텝 슈팅이죠. 네. 그 전에 알제리전도 오른발 인스텝 슈팅이 좋았거든요. 그냥 쫙 우회전처럼 키퍼가 그냥 확 막지도 못하고 골이 됐어요. 장거리 한 30m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제가 엄청 놀랐었어요. 아마 함부르크에서 나중에 이제 1군 계약도 하고 하지만 17세 이하 월드컵의 그런 골들이 그래도 꽤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 국제대회 큰 이벤트에서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뭐 당장 그것 때문에 결각이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멋진 슈팅. 그 슈팅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여전히 항상 손흥민 선수 하면은. 이 슈팅 있으신가요, 두 분? 있어요. 아우 한현님은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5위. 2009년 11월 9일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에게 최종 스코어는 1대3으로 패했어요. 패한 경기입니다만 어찌됐건 저도 이 골을 탑5 안에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나라 축구를 뭐 연령별 뭐 성인 대표할 것 없이 오랜 기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7세 이하 대회에 나간 선수가 저런 슈팅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 이미 그 알제리전 골도 엄청나게 강력한 아주 멋진 슈팅이라서 알제리전에 어떻게 보면 조짐을 좀 보여준 건 사실인데 나이지리아전에서 터졌던 그 골은 제대로 보여준 너무 거죠.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고 우리나라에 저런 슈팅을 하는 17살짜리 선수가 있다고 그 자체가 아직도 제가 잘 잊혀지질 않아요. 저 정도 킥이면 이 친구는 유럽에서도 먹힌다. 왜냐하면 축구라는 게 결국 볼을 차는 게임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볼을 잘 찰 수 있으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베컴 같은 선수도 개인 전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 아쉬움도 뭐 있었고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워낙에 킥을 잘하니까 그 먹히거든요. 충분히 아주 톱 수준의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손흥민 선수 그 킥을 봤을 때 이 선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전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성인 레벨에서의 골은 아니고 제가 아까 205골 국가대표 포함해서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205 안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을 손흥민 커리어의 탑5에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5위까지 봤는데 4위 한번 이병철 위원에게 여쭐게요. 이 골이 아까 주니어님의 탑5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아스날 상대로 한 골입니다. 아니 네. 저 소니가 그런 비슷한 유형의 골이 되게 많아요. 많죠. 굳이 꼭 네. 그걸 넣어야 되겠어요? 네,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그 아스날전에 넣었던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이 기대 득점 수치로 0.02골의 수치가 나왔대요. 그만큼 득점의 확률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의 지점에서의 골이었었고 저는 이 골이 되게 놀라웠던 이유가 일단 골 장면을 말씀드리면 전반 12분에 0대0 상황에서 터진 선제골이었고 이때 주제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4-2-3의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에게 아스날이 어차피 측면 쪽만 빌드업을 우선시하고 측면 공격이 나오니까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쫙 아래로 내려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커버하게끔 맡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다는 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2명의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측면 쪽 공간에 협력 수비를 통해서 막고 센터백 2명이 크로스에 대한 높이의 차단을 해내니까
아스날의 공격이 이때 좀 속수무책으로 막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해준, 조금 더 가능하게 해준 부분은 전반 12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골이 북런던 더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이 골이 라이벌전에서 가져다준 영향력은 굉장히 컸고, 또 골 장면을 보면 왼쪽 공간으로 일단 볼이 좀 뿌려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걸 속도를 살려서 잡아내고, 속도가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오른쪽으로 툭툭 치면서 자유롭게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때 사실 벨레린 선수에게 놀랐어요. 손흥민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올 게 뻔한데 굳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려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벨레린 선수가 이때 그 실점 장면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로 다시 넘어오면 사실 그 정도 궤적을 그리는 킥을 시도할 때 주로 볼을 좀 잡고 때리거나 잡아놓고 템포를 한 단계 늦추고 때리거나, 아니면 볼을 자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춘 상태에서 접고 때리거나, 어쨌든 볼을 잡아두는 타이밍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을 위해서 멈추거나 아니면 몸의 자세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멈추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속도가 붙은 채로 툭툭 달리다가 스윙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오른발로 때렸는데 그게 엄청난 궤적을 들이면서 바깥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골의 궤적까지 보면 다른 선수들이 감아서 때린 슈팅보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비슷한 지점에서 넣었던 골보다 상당한 난이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골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른바 그 빠따의 힘을 굉장히 또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방이었다고 빠따와 생각하고요. 감각이 합쳐진, 저도 네. 최고의 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하면은 양발을 활용한, 특히 페널티를 바깥에서 속도를 달고도 접고 인프런트로 이제 때리는 것이 많죠. 그런 타이밍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전환을 접고 그 다음에 따다닥 인프런트 스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철 의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골은 기술적으로도 일단 툭툭 속도를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툭툭 앞으로 툭툭 나가면서 보통 때 접고 하나 둘 셋 인프런트 이게 아니고 아웃사이드로 오른발로 툭툭 이쪽으로 전방으로 치고 가면서 반박자 빠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키퍼가 사실은 이거는 평상시에 다른 선수들의 슈팅보다는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서 키퍼는 거기서 이 타이밍에 그대로 때린다고?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은 타이밍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타이밍에서 아웃사이드로 툭 두둑 딱 그대로 때리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간결하게 스윙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그 속도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때렸는데 그게 엄청난 궤적으로 오른발 인프런트 슈팅이 됐는데, 뭐 거리도 멀었을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그 중거리 슈팅은 최고의 골 중에 하나다. 그렇죠. 한 의원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안 듣고 흘겨들으시네요.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 계세요. 지금 아스날이 토트넘에게 밀리게 된 상황에서 이 골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한 의원님은 그 실점되고 현재도 제대로 그런데. 골을 배기 싫어서 안 본 거지. 눈을 감아버렸어. 아니 경기 초반에 그렇게 먹고 나면은 사실 경기 계속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12분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굉장한 저는 없어요. 멋있는 어쨌든. 골이었다는 거. 그럼 한 의원님은 어떤 걸 좀 뽑으셨을까요? 저의 네 번째는 그 174골 중에 네.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 네. 의미 있죠. 2010년 10월 30일 쾰른 대 함부르크 소속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2010-2011 시즌 분데스리가 10라운드이고요. 그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포칼에서 출전했던 적은 있지만 분데스리가 리그 데뷔로는 이게 데뷔전이었어요. 네. 데뷔전에서 데뷔골. 데뷔골을 터뜨리는데 그 골이 미적 감각으로도 매우 훌륭했던 골.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예전에 이제 다른 언론에 약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유명한 펠레 선수가 58년 월드컵에서 그때랑 비슷했죠. 느낌이. 웨일즈전에서 터트린 골, 스웨덴전에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또 터트린 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순간적으로 수비수나 골키퍼를 바보 만들고 넣는 골이거든요.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가 잘하는 그거를 정말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하는 날 그런 골을 넣은 거예요. 그 골이 이제 뒤로부터 이제 패스가 날아왔고, 손흥민 선수는 일단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부터가 좋았는데 옵사이드를 절묘하게 걸리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옵사이드만 피하게 되면 뒷공간이 아주 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묘하게 옵사이드를 피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그 뒷공간 돌파를 해서, 그런데 상대 골키퍼가 나왔어요. 그 골키퍼 앞에서 툭 띄워서 골키퍼의 키를 넘기고 떨어지는 볼을 톡 침착하게 넣습니다. 오른발로 띄우고
침착한 왼발 마무리를 보여주는데 이 골을 또 제가 그때 봤잖아요. 보면서 유럽에 진출해서 저 어린 선수가 데뷔골을 저런 식으로 넣는다고? 보통 데뷔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미적 감각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이제 지금 174골째를 손흥민 선수가 넣었는데 174골의 그 정말 예고편인 첫 번째 골이 너무도 제대로 멋있게 들어간 거예요. 멋졌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까 뭐 제가 아스날 같은 골 뭐 많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난이도는 조금 다를지언정 사실은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골은 사실은 그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쾰른전에서 나온 골 자체가 데뷔골이라는 또 손흥민의 역사를 열어 젖혔다는 그런 의미에다가 미적 감각도 아주 높은 점수에다가 이 골로 인해서 결국은 손흥민 선수의 그 이후의 미래가 또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 미적인 의미 뭐 다 통틀어서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골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 골도 역시 훌륭한 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베스트 5에는 없고 탑 5는 없어요. 임 위원님은요?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탑 5예요. 세 번째 골. 제가 사실 이걸 의도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요. 아스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아스날 아닙니다. 아스날이 또 아니, 나오진 않겠지 설마. 역사에 이번엔 첼시예요. 네. 이번에도 아스날이면 제 역사에 잡혀도 할 말이 없어요. 첼시 그 드리블 골은 들어가야지 당연히. 네, 들어가야죠. 토트넘이 그 당시 아직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라 2018-19 시즌 토트넘과 첼시의 첫 번째 리그 맞대결이 되었어요. 이때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제는 보기 수 없는 토트넘의 웸블리 스타디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놀라운 경기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딱 2명을 제치는데 첼시의 그 당시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던 조르지뉴 그리고 다비드 루이즈 속도감이 있는 골 중에선 저는 이 골이 가장 속을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골이 아닌가 싶고 결정적으로 그때 장재현 의원님이랑 김수빈 캐스터랑 중계를 했었어요. 그 이제 이스타 TV에 지금 김수빈 캐스터가 또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때 김수빈 캐스터의 세레모니 당시의 콜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이 골 장면 때 나왔어요. 네. 내가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셨죠? 리액션은? 오글하는 오글. 근데 골 장면에 딱 맞는 멋진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아주 멋진 멘트. 네, 저는 이걸 그거 3위로 하기 뽑았습니다. 위해서 그거 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었지. 얼마나 준비하는데요. 네? 수빈이가. 그럼 두 분은 좀 저도 이 골- 있어요, 수빈. 그 멋진 골이죠, 진짜.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조르지뉴가 사이드 커버를 해서 지연행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흥민이 이제 처음에는 가속 스피드를 내지 않고 툭 쳐치고 사이드로 몰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장거리에서 무리하게 전력 질주를 하프라인부터 뛰어갔잖아요. 해서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토트넘 와서는. 근데 거기서 그냥 순간 스피드로 다시 또 확 치니까 부스터를 올리니까 조르지뉴가 그냥 놀래가지고 으아! 이러고 그냥 벗겨지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완전히 혼자서 솔로 플레이로 부스터를 칠 줄은 아마 예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르지뉴가 거기서 완전히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나서 손흥민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역시 오른발 계속 드리블이었죠. 다비드 루이즈의 수비는 그거는 좀 어설펐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속도 달고 마지막 터치로 다비드 루이즈 오니까 그걸 또 벗겨내고 오른발로 계속 드리블 치다가 또 마지막은 왼발로 그 속도로 사실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중앙으로 다시 방향을 꺾어갖고 중앙으로 다시 치다가 슈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밸런스가 중앙으로 속도가 완전히 붙은 상황에서 좋은 밸런스는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왼발 슈팅이 그다지 자신이 없은 선수라면 아마 그렇게 못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 밸런스에서도 그 다음엔 또 왼발로 마무리를 줬거든요. 거기서 마무리까지 그거를 왼발로 또 한다는 거 보고 야 밸런스, 스피드, 가속도, 결정력 이런 게 다 살아있다. 대단한 골이었죠. 한 의원님도 있으세요? 저 3등. 오. 근데 저는 그 푸스카스상 그 번리전 골보다도 그 첼시전 골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푸스카스상은 워낙에 또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도 평생 한 번 타기가 어려운 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순위상으로는 제가 스포일러 하자면은 그 번리전 골이 더 높긴 한데 근데 저 개인의 취향은 첼시전 골을 제가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항상 이제 첼시가 무너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뭐 상대가 첼시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2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위는요. 2017-18 시즌 웨스트햄전에 아, 서로가 중거리를 한 방씩 터뜨렸던 경기였습니다. 후반 70분에 페드로 오비앙이 먼저 웨스트햄에서 선제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왼쪽에서 누가 봐도 때릴 타이밍이 아닌데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에이 모르겠다 한번 차야지 하고 찬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오비앙의 슈팅은. 근데 이게 왼쪽 구석에서 찼는데 왼쪽 구석에 골대 왼쪽 구석에 직선으로 그냥 쭉 향해서 솟구치듯이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다가 오른발로 때렸지. 예. 인스텝으로. 그래서 이게 와, 이 타이밍에 이런 슈팅의 궤적이 나오나 싶은 오비앙의 말도 안 되는 중거리가 먼저 웨스트햄의 선제골로 들어갔었죠. 제대로 걸렸어요. 오비앙이 그때까지 제 기억에 그게 조금 중거리 슈팅 그런 게 괜찮았어요. 이거 전전 경기 때. 그날 그게 터진 거예요. 그 중계하면서도 오비앙이 요즘에 아마 중거리 슈팅 컨디션이 좋다라는 얘기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하나 터져갖고 와 이거 오늘 나와버리네. 그 오비앙 얘기가 여태까지 그냥 그 서곡이었던 거죠. 그렇죠. 서막이었던 거죠 네. 지금. 근데 사실 오비앙의 골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84분에 또 다른 원더골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마 한 35m 정도 된 지점에서의 중거리 슛이었던 것 같아요. 동점골을 터뜨리는데 궤적이 무회전에 가깝게 나갔고요. 회전이 덜 걸리면서 살짝 바깥으로 휘니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진짜 사각지대로 바깥쪽으로 절묘하게 휘면서 골이 들어가는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터치는 딱 3번이 있었어요. 라멜라 선수가 패스를 줬는데 처음에 일단 볼을 잡고 두 번째는 볼을 앞으로 툭 쳐놓고 세 번째 터치 만에 바로 일단 슈팅을 가져갔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때 수비수가 일단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자신 쪽에 대한 그 견제나 각을 좁히기 위한 수비의 노력은 없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조금 더 앞으로 치면서 자신의 무게를 앞쪽으로 확 당겨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등에 체중을 다 실어서 때린다는 느낌이 딱 들 수 있었던 그 당시 자세와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그 슈팅이 그대로 임팩트가 제대로 걸리면서 회전이 덜 실리면서 바깥쪽으로 휘는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을 그렸다. 그게 웨스트햄이 한 골 넣었으니까 그래서 지역방으로 내려서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토트넘 입단하고 그게 새 시즌째인가? 네, 2017-18 새 시즌째인데 뒤에 마크 노블이 원래 붙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손흥민이 아무리 중거리 거리가 있어도 벌써 때리려고 튀익튀익 하는데 안 붙고 뒤에 그냥 있었어.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와서도 그렇고 저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이나 토트넘 초창기 시절에 박스 근처 거기서 인프런트 골들은 꽤 넣었죠. 인프런트 슈팅. 인프런트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잘 넣었는데 사실 진짜 나이지리아전 나온 것처럼 인스텝 빠따 오른발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 거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인스텝 이거를 안 때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런 슈팅을 거기서 그렇게 때리질 않거든 손흥민 선수가. 제 생각에는 마크 노블이 그 전까지 그러한 위치에서 오른발 인스텝 슈팅 중거리는 손흥민 선수가 때린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여기서 손흥민이 때릴까? 돌 사이드로 주던지 아니면 크로스라든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안 붙고 그냥 쳐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때린 거죠. 때렸는데 그게 제대로 인스텝이 걸려서 약간 휘어 들어갔죠. 아웃사이드로. 진짜 멋있는 골 됐죠. 비가 와서 동점골. 리플레이도 멋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때 웨스트햄을 만날 때마다 유독 웨스트햄 팬들이 야유를 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다 세레머니를 하는데 비 오는 배경으로 웨스트햄 팬들에게 이렇게 쉿 세레모니 한번 딱 했거든요. 골 들어가고 그 아주 간결한 세레모니까지 그때 스토리를 생각하면 더 멋지게 기억에 남는 골 장면이었었죠. 장 의원님이 지금 첨언하셨는데 이 골이 지금 있으세요? 예, 있어요. 오. 그럼 찬 의원님은 있으세요? 전 없어요. 예, 저는 없고 저 2위는 푸스카스상 번리전 골. 그게 1위는 아니네요. 2등입니다. 별로 설명 필요 없죠. 이거. 엄청난 골이죠. 네.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첨언할 거는 푸스카스상. 그냥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게 있죠. 이 골에 대해서 참 많은 그동안의 그 소감을 밝혔는데 우리 팀 진영에서 공 잡았을 때 원래 패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줄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냥 몰고 갔다.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골키퍼가 1대1 상황이었다. 네. 아마 이거는 선수 본인이 이게 순간적인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패스를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감각적으로 짧게 판단을 했겠죠. 패스를 줄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일단 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 워낙 또 속도가 빠르니까 그대로 번니 선수들을 6명 따돌리면서 본인이 의식했을 때는 바로 골키퍼의 1대1 찬스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골키퍼마저 제쳐내면서 바로 골을 터뜨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70m 드리블 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프라인 지점에서의 골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골 장면들보다도 아래 지점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드리블을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골들 중에서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임 의원님의 마지막 첫 번째 골이었어요? 제가 1위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장 의원님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렇게 5개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인프런트 슈팅 여전히 많이 하지만 그 호쾌한 인스텝 슈팅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손흥민 선수 저는 그런 슈팅 한 번 가끔씩 나올 때마다
좀 멋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두 분은 5개를 다 말씀하셨고 한의원님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저는 2019년 4월 17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 4, 토트넘 3에서 손흥민이 2골을 넣거든요. 물론 이때 1차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모두 도합 3골을 넣으면서 맨시티 격침에 뭐 손흥민 선수가 아주 1등 공신이 되는데 두 번째 2차전에 두 번째 골. 인프런트 골. 네, 두 번째 골이 저의 1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를 손흥민 선수 골로 토트넘이 1대 0으로 가져오고요. 두 번째 경기 시작하자마자 스털링이 4분 만에 골을 넣어서 이때만 해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막 포효를 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골 뒤진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네, 홈이니까 자신감도 그게 있고. 4분인데 손흥민 선수가 7분에 골을 넣고 그리고 나서 한 2분여 만에 두 번째 골이 들어가면서 이때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굴이 흑빛이 되는 상황인데 그 두 번째 골이 그야말로 이제 손흥민 존에서 걸린 골이거든요. 페널티 에어리어 선상의 지역으로 따지면 하프 스페이스 그 정도 위치에서 이제 패스를 넣어준 선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였고요.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서 강력한 손흥민 트레이드마크 이제 샷이 나오는데 물론 아스날전 골이나 웨스트햄전 골이나 그 골들이 미적으로는 이 골에 뭐 앞서면 앞서지 전혀 뭐 뒤지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골이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커리어 디파이닝 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수들에게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커리어를 정의할 수 있는 모멘트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결정적으로 격침시킨 3골 가운데 특히 이 두 번째 경기의 두 번째 골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뭐 앞으로도 더 아주 빛나는 커리어가 남아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커리어 가운데 손흥민을 정의할 수 있는 한순간이었고 그런 골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가 뭐 보통 팀입니까? 이번에야말로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다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팀이고 이 정도 시점에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처럼 보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토트넘은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사실은 뭐 선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결승까지 갑니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맨시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펩 과르디올라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만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시점부터 제가 손흥민 선수를 한국 역대 최고 선수 차범근 감독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 굳이 그걸 오늘 이렇게 언급.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평론가들이나 이제 뭐 지구촌 매니아들에게도 아시아 역대 최고를 손흥민으로 각인하게끔 한 어떤 분수령이 저는 이 골이 터진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체적인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이 골은 의미가 있죠. 네, 손흥민의 커리어 디파이닝 골이다. 앞으로의 미래의 1등은 이제 곧 있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골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전 골 2018년에 넣었던 그 멕시코전 엄청난 왼발 중거리 아니었어요. 그 골도 뭔가 넣어주고는 싶었으나 뭔가 우리가 잘된 월드컵 그리고 우리가 이겼던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골의 어떤 난이도와 미적 점수에도 불구하고 탑5에서 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비슷한 주제를 얘기할 때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나온 우승을 커리어를 못해서 정의하는 골보다 더 손흥민의 커리어를 정의할 수 있는 골이 하나 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탑5 골을 알아봤는데 참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4골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골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올해 그게 본인 리그 커리어 최다골 경신할 것 같은 네. 분위기인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성장 곡선이 아직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 요번에 더- 또 헤트트릭 하면서 토트넘 역대 탑10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럼요. 토트넘 네, 네. 역대 골수 탑10 안에. 근데
토트넘이 굉장히 유서가 깊은 구단이고 정말 지미 그리브스 같은 선수가 그렇죠. 뛰었던 곳이기 때문에 토트넘 안에서 탑10 들어간 것만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 손흥민 선수의 끝은 어디일까 더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뭔가 탑5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